어머니, 이러시면 곤란해요. 준호 씨가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혹시 치매 아니세요? 어서 돌아가세요. 그 서슬퍼런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아들 준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 평생을 바친 아들의 집 문턱에서 치매 노인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기막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모든 진실을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 좌판에서 40년 넘게 생선을 팔아온 박영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준호가 하나 있습니다. 비린내 나는 시장통에서 억척같이 돈을 모은 건 다 그놈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죠. 남편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도 준호는 착하게 잘 커졌습니다. 번듯한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하고 이소정이라는 참한 아가씨까지 데려와 제 며느리가 됐죠. 소정이는 어찌나 싹싹하고 애교가 많은지 딸 없는 저한테는 정말 딸 같았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는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샀다며 저더러 같이 살자더군요. 처음 집 구경을 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방으로 꾸몄어요. 아이고, 내 새끼 나는 시장통 골방도 감지덕지인데 이게 무슨 오사냐?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준호 씨랑 같이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달콤했던지요. 물론 아들과 다툰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이것저것 가르치려 들자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싫은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소정 씨한테는 소정 씨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제 아내를 믿고 맡겨주세요. 제 인생이에요, 엄마. 그때는 아들이 야속해서 며칠을 알아누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제 업보였나 봅니다. 아들을 너무 옥죄어서 저 간사한 여우 같은 계집한테 넘어가게 만든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과의 영상통화가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엄마, 나 오늘 야근이라 늦어. 먼저 주무세요. 준호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옆에 소정이는 있고? 그럼 잘 먹지. 소정이가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아, 부장님 부르시네. 끊을게요, 엄마. 다음에 길게 통화해요. 목소리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통화는 짧아졌습니다. 그게 지옥의 서막일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시간이 흐르니 아들과는 아예 통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를 않고 한참 뒤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오는 시기였죠. 어머니, 저 소정이에요. 방금 전화하셨더라고요. 준호 씨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나 봐요. 아가, 준호 목소리 듣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목소리가 영 힘이 없던데. 아가, 목소리 들으니 생각난 건데, 지난번에 보낸 반찬은 다 먹었니? 네. 아, 네. 그럼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머니. 그래. 준호가 엄마표 고등어 조림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럼요. 준호 씨가 어머니 음식 솜씨는 아무도 못 따라온다고 했어요. 참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에 반찬통을 가지러 온 며느리가 텅 빈 통을 내밀었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로만 헹군 것처럼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튼 것이 어느 날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언뜻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거 당장 처리하라고 했잖. 아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니? 남자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네. 아, 아니에요, 어머니. TV 소리예요. TV. 드라마에서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와서요. 하. 그래. 나는 또 준호 출장 간 집에 웬 남자 목소린가 했지. 근데 아가,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려? 아니에요. 저 지금 준호 씨 저녁밥 준비해야 해서요. 이만 끊을게요.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황급히 끊어진 전화를 붙들고 있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늙어서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착한 며느리를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걸까? 몇 번이나 제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검은 연기처럼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더군요. 그 완벽하게 상냥한 며느리에 가면 뒤에 무언가 끔찍한 것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었죠. 저는 큰맘 먹고 수화기를 들어 아들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냥 지방 사는 엄마인데 아들이랑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런다고. 혹시 부산 출장이 언제쯤 끝나는지 알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직원은 잠시 무언가를 찾아보는 듯 하더니 이내 믿을 수 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박준호 씨는 2달 전에 이미 퇴사 처리되셨는데요. 네, 퇴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아니, 출장 갔다던데요. 아닙니다, 어머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이유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퇴사라니. 그럼 며느리가 말한 부산 출장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똑바로 말해. 준호가 회사를 그만뒀다는데 사실이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동안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회사까지 직접 전화를 하세요? 사생활? 어미가 아들 걱정하는 게 사생활 침해니. 2달이나 지났는데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준호는 괜찮은 거냐고. 하,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준호 씨가 더 좋은 데 가려고 잠깐 쉬는 것 뿐이에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요. 가만히 계시라는 그 말에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아들이 있는 그 집으로 전원주택으로 가야겠다고. 가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옷을 깨어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정신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2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아들의 집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때는 행복의 상징이었던 예쁜 대문이 이제는 거대한 성벽처럼 저를 가로막고 있는 듯했죠. 저는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며느리 소정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중년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더군요. 바로 안사돈 이명숙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시지. 연락? 내가 내 전화를 피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니? 우리 준호는 어디 있어? 당장 내 아들 내놔. 제가 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안사돈이 떡하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예요.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오고. 교양 없게. 남의 집? 여기가 왜 남의 집이야? 내 아들 집이야. 비켜요. 당신들이 내 아들 어떻게 한 거야? 몸싸움이라도 벌일 기세로 옥신각신하는데 바로 그때 며느리의 입에서 그 기가 막힌 말이 나온 겁니다. 어머, 누구시죠? 그리곤 제 어깨를 밀치며 안사돈을 향해 말하더군요. 엄마, 이 할머니 이상해. 자꾸 우리 집이라고 우기잖아. 아무래도 치매가 온 것 같아. 뭐? 치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사돈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웬 노인네가 와서 행패 부린다고. 당신 아들 당신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던 거 알기나 해? 징글징글하다고 했다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을 찾으러 온 저는 이제 아들 집에 무단 침입한 치매 걸린 노인네가 되어 경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결국 안사돈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관에게 매달렸습니다. 경찰관 양반, 잘 오셨소. 내 아들이 지금 저 집안에 갇혀 있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오. 저 며느리랑 안사돈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제 처절한 외침은 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소정이는 어느새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약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더군요. 흑흑 경찰 아저씨,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세요. 남편이 자기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하셔서 저희가 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저렇게 완강히 거부하시네요. 남편도 그런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시 머리 좀 식히러 간 건데 사돈, 제발 이러지 마시고 어서 병원부터 가보시라니까요. 이러다 사람 잡겠네, 정말. 그 둘의 완벽한 연극에 젊은 경찰관은 완전히 속아 넘어간 듯 했습니다. 저를 귀찮다는 듯 쳐다보며 팔짱을 끼고 말하더군요. 할머니, 성인 아드님이 본인 의지로 집 나간 걸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부 싸움을 했든 고부 갈등이 있었든 그건 가정사고요. 이분들 말씀 들어보니 할머니가 아드님을 너무 힘들게 하셨구만. 아니요. 저것들 다 거짓말이야.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소. 자꾸 이렇게 남의 집 앞에서 소란 피우시면 할머니만 불리해져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될 수도 있습니다. 어서 댁으로 돌아가세요. 남의 집이라는 말, 가정사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국 저는 범죄자처럼 경찰의 감시 아래 그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전원주택을 뒤로하고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 준호가 어릴 때 제가 만들어준 통장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 이름을 공동 명의로 올려놓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제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아 신분증을 내밀며 아들의 계좌 거래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드님 계좌 거래 내역 확인 좀 하려고요. 최근에 큰 돈이 오간 게 있는지 좀 봐주세요. 네, 잠시만요. 은행 직원은 무언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이내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어머님, 아드님 계좌에서 2달 전에 3억 7천만 원 전액이 한법인 계좌로 송금되었는데요.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3억 7천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아들 퇴직금이랑 평생 모은 돈이 전부 거기 들어있는데, 어느 회사요? 대체 어느 회사로 보냈다는 겁니까? 진정하시고요, 어머님. 명숙무역이라는 회사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회사 대표자 이름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어머님, 그건 개인정보라 알려드리기 곤란합니다. 아가씨, 부탁이야. 제발. 내 아들이 사라졌단 말이야. 이름 석자만 제발. 제 간절한 눈빛에 마지못해 입을 열더군요. 대표자 성함이 이명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 숙.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안사돈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의 전 재산을 안사돈이 대표로 있는 유령 회사로 전부 빼돌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나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잔인하고 추악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통장 내역서를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이제는 돈이 아니라 아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유일한 피부치인 조카 태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녀석이었죠. 태훈아, 이모다. 이모 좀 도와줘야겠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내 사촌 형, 준호 차 위치 추적 같은 거 할 수 있겠니? 형수 차가 아니라 준호가 원래 몰던 그 까만 차 말이다. 블랙박스인가 뭔가에 기록이 남는다며. 태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태훈이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찾았어. 형차, 마지막 신호가 서해안에 있는 작은 포구에서 끊겼어. 한 달도 더 전에. 저는 주소를 받아 적고는 곧장 버스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포구 구석에서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아들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바닥에는 아들이 늘 신고 다니던 낡은 구두 한 짝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진을 들고 포구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모두들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을 헤매다 구석에서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사람 본 적 없으신가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던 노인이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쉿, 목소리 낮춰요. 이 사람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찾는 거요? 제 아들입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안 돼요. 제발 뭐라도 알려주세요. 노인은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제게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이 양반 며칠 전에 건장한 사내들한테 질질 끌려서 저 배에 탔어. 다들 무서워서 못 본 척했지만 저 배 오사장 섬으로 가는 배요. 한번 들어가면 아무도 못 나오는 곳이지. 오사장 섬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노인의 마지막 말이 지옥의 선고처럼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편도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사장 섬. 그물질을 하던 노인의 앙상한 손가락이 가리키던 바다 저편은 그저 시커먼 물결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 섬이 대체 어떤 곳입니까? 제발 뭐라도 더 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에이, 이 양반아. 나까지 죽일 일 있어? 제가 애원하며 붙잡자 노인은 질색하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섬에 대해선 더 이상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 경찰도 다 한통속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누굴 믿고. 괜히 엮였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여. 목숨 아까우면 어서 여길 떠요. 노인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주변 상인들 역시 저를 벌레 보듯 피하며 슬금슬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포구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법도 경찰도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 제 아들이 바로 그런 곳에 끌려갔다는 사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차가운 갯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쉬어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돈만 알고 널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자책과 원망이 뒤섞여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놓으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습니다. 바다 저편 어딘가에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차라리 이대로 심장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콧물 다 쏟아내니 더는 나올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눈물이 마르자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 차가워진 머릿속으로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울컥하고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그 악마들에 대한 살이 떨리는 증오와 분노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들의 차에 기댔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죠.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된 늙고 초라한 할머니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 자신이 보기에도 섬뜩할 정도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박영희. 울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아들 준호는 누가 구해. 저 악마 같은 것들이 내 새끼를 산채로 잡아먹게 둘 수는 없어. 평생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아남았다.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하는 어미는 되지 말자. 그깟 썸이 뭐라고. 그깟 오사장이 뭐라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에 비웃던 얼굴,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경찰의 눈빛, 그리고 아들을 끌고 갔을 그놈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를 복수심이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하고 울리는 엔진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기다려라. 이 어미가 반드시 내 놈들을 찾아갈 테니.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늙은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친 전사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의 국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눈물은 완전히 멈췄고 속은 오직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습니다. 첫째, 증거를 정리한다. 안사돈의 이름이 찍힌 은행 거래 내역서. 이것만 있으면 최소한 사기죄는 입증할 수 있다. 둘째, 경찰을 이용한다. 그들을 믿는 게 아니다. 정식으로 고소해서 사건 기록을 남긴다.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셋째, 저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한다. 법이 하지 못하는, 아니, 하지 않는 복수를 내가 직접 한다. 저는 잠시 차를 갓길에 세우고 품 안에서 아들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준호. 저는 그 사진을 제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티고 있어. 이 엄마가 지옥에라도 쫓아가서
널 반드시 구해올게. 그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천벌 받을 것들을 이 엄마 손으로 반드시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어 줄 거다. 다시는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리라. 제 자신과 그리고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엑셀을 다시 힘껏 밟았습니다. 차는 어둠을 뚫고 새벽의 빛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래. 진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포구 근처의 작은 파출소가 아닌 모든 사건 기록이 남는 본서의 민원실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밤새 꼼꼼히 정리한 서류 봉투를 젊은 형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들 실종 신고와 함께 며느리와 안사돈을 사기 혐의로 정식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들 통장에서 3억 7천만 원이 안사돈 명의의 유령회사로 빠져나간 입출금 내역서입니다. 어머님, 제가 아까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기죄로 구성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아드님이 직접 송금하신 기록이 버젓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건 며느리가 옆에서 시킨 거겠죠. 그리고 아들이 사라졌는데 아들이 2달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돈을 빼앗긴 채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애매합니까? 서해안의 오사장 섬이라는 곳으로 끌려갔다는 증언도 확보했어요. 오사장 섬이라는 말이 나오자 형사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감추고 헛기침을 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어허, 어머님. 그런 근거 없는 소문 가지고 와서 수사해달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섬은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일단 신고는 접수해드리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사 착수는 힘들다고 봅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는 결국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데 등 뒤로 그 형사가 어딘가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김 팀장님. 방금 박준호 건으로 노모분이 또 다녀가셨는데. 네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그들은 한통속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 앞에서 국가도 법도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첫 번째 벽에 부딪히고 나니 이제 정말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하나씩 훑어 내려가다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최도연. 준호와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지낸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도연이라면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연이에게 연락해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말도 안 돼. 준호가 그리고 소정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제가 준호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3달 전쯤인데 그때 좀 이상하긴 했어요. 뭐가 이상했니? 제발 뭐라도 말해다오. 그냥 목소리에 힘이 없고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주식으로 돈을 좀 잃었다고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친구들한테 전부 연락해서 수소문해 볼게요. 저희가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말해주는 도연이가 어찌나 고맙던지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소정이었습니다. 소름이 오소소 돋는 것을 느끼며 제가 묻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이제 하다 준호 친구들까지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자꾸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최도연 씨가 저한테 바로 전화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고 준호 씨 망신 좀 그만 시키라고 전해달라더군요. 어머니, 그러다 준호 씨만 더 위험해진다고요. 알아들으세요?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친구마저 저를 배신한 겁니다. 믿었던 아들 친구의 배신은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세상 천지에 오직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시장 좌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죠. 이 싸움은 길어질 것이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좌판 앞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사내 2명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줌마가 박준호 엄마야? 누군데 남의 장사 앞에서 행패야. 말 곱게 해라. 우린 그냥 경고만 하러 왔으니까. 사내들은 다짜고짜 진열해 놓은 생선 상자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퍼덕이는 생선들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주변 상인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제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이더니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 내 아들 지금 아주 좋은 곳에서 잘 지내.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쑤시고 다니면 그 좋은 곳이 아주 끔찍한 곳으로 변할 수가 있어. 내 아들 어디 있어?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서해안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 밥이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처럼 쥐 죽은 듯이 생선이나 팔아. 이게 마지막 경고야. 알아들었어? 그들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오사장의 하수인들이 틀림없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이 공포로 덜덜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를 뚫고 더 거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들먹이며 나를 협박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 놈들이 내 아들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놈들 모가지를 비틀어 주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캄캄한 방에 홀로 앉아 아들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내가 괜히 나서서 널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제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 모든 행동이 오히려 아들의 목숨을 재촉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길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멈추면 저들은 내 아들을 평생 그 지옥 같은 섬에서 썩게 만들거나 결국엔 바닷속에 던져버릴 게 뻔해. 어차피 똑같은 지옥이라면 싸우다 죽는 편이 나아. 울음을 그치자 놈들이 남기고 간 말이 다시금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해안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 밥이 될 줄 알아. 그 말은 협박이자 동시에 단서였습니다. 그래, 서해안. 그리고 불법적인 무언가. 저는 더 이상 경찰서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안 된다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들의 발목을 물어뜯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전과 똑같이 시장 좌판에 앉아 생선을 파는 박영이었지만 제 귀와 눈은 온통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 40년 시장 인생이 이제는 거대한 정보망이 되어줄 차례였죠. 저는 서해안 쪽에서 물건을 해오는 트럭 기사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 사장, 요즘 서해안 쪽은 고기가 잘 잡힌다오? 물 좋은 놈들 좀 없어? 에이, 할머니도.
요즘 기름값도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오 사장 네 배만 만선이라니까. 뭔 짓을 하는지 몰라. 오 사장? 거긴 뭔데 그렇게 고기를 잘 잡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쉿. 할머니, 그 이름은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라고요. 왜? 뭐 문제라도 있어? 나도 잘은 몰라요. 새벽 2-3시에만 자기들끼리 물건 내리고 전부 현금으로만 척척 계산한다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끼지도 못해요. 워낙 자금줄이 빵빵해서 그런가 세무서에서도 안 건드린다나 뭐라나. 새벽 하역, 전부 현금 거래, 세무서도 못 건드린다. 제 머릿속에서 정보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수산업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조업이거나 혹은 밀수, 어느 쪽이든 세금 한 푼 제대로 내지 않는 검은 돈이 오가는 현장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이라면 반대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 또한 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드디어 저 거대한 성벽의 실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약점을 파고들 방법은 명확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곳, 바로 국세청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PC방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내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어깨너머로 배운 서툰 타자, 실력으로 한자 한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 제보 코너였습니다. 저는 저를 서해안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오 사장 때문에 망해가는 경쟁업체 사장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제목 서해안 일대 기업형 불법 조업 및 유통, 탈세 의혹을 고발합니다. 내용 오 사장이라는 자가 운영하는 정체불명의 선단이 매일 새벽 등록되지 않은 항구에서 불법으로 어획물을 하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차명 계좌와 현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숙무역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수많은 영세 상인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제출 버튼을 누르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대로 묻혀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으로 저들을 향해 반격의 돌멩이를 던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숨어서 울기만 하던 피해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공격수가 된 겁니다. 이제 게임의 판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반격은 곧바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그러던 중 강철민 아니, 그때는 아직 만나기 전이었으니 조력자도 없던 시절이었죠.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카드 회사였습니다. 박준호님 카드가 방금 서해안 근처 현금 인출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우리 아들이 탈출한 걸까? 저는 미친 듯이 택시를 잡아타고 2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그곳이라면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서요. 은행에 도착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CCTV를 확인하는 순간 제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렸던 그 깡패놈이 아들의 카드를 들고 돈을 뽑고 있었습니다. 놈은 돈을 뽑더니 CCTV를 향해 시익하고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하고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것들은 그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더 잔인하고 추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제 분노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혼자서는 저 거대한 악을 이길 수 없다. 그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자 전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박준호 씨 어머님 되시나요? 누구신데? 저는 준호 씨가 퇴사하기 전에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낡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자신을 박민지라고 소개한 젊은 여직원은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소정 씨가 회사에 찾아와서 준호 씨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준호 씨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가져와서요. 팀장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서류 처리를 미루셨고 그 일 때문에 결국 준호 씨는 강제로 퇴사당했어요. 이건 그때 이소정 씨가 두고 간 소견서 사본이에요. 아무래도 위조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서워서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내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려는 작은 등불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민지 씨가 건네준 위조 소견서는 제게 새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제가 던졌던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찢어질 듯한 며느리 소정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 맞죠? 그렇죠? 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국 끓이느라 바쁘다. 저는 솥뚜껑을 여는 척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거의 울부짖더군요. 모르긴 뭘 몰라요. 갑자기 국세청에서 들이닥쳐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회사 자금이 다 묶였단 말이에요. 당신 아들이 목숨 걸고 시작한 사업인데 어머니 때문에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어머나 세상에. 세무조사라니. 쯧쯧. 그래서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야 하는 게야. 탈탈 털려서 벌금이나 많이 내게 생겼구나. 근데 우리 준호는 괜찮고? 저는 태연하게 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 평온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더욱 길길이 날뛰었죠. 지금 아들 걱정하는 사람이 할 짓이냐며 악을 쓰다 제풀에 지쳐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자금줄이 막히면 쥐새끼들은 구멍 밖으로 기어나오기 마련이니까. 세무조사는 놈들에게 타격을 줬지만 아들을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저들보다 더 깊은 어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장 일을 하며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퇴직 형사 출신이 운영한다는 낡은 흥신소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건 인정이라고는 한 톨도 없어 보이는 까칠한 인상의 중년 남자 강철민이었습니다. 할머니, 복수 그거 돈만 쓰고 속만 썩는 겁니다. 상대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시죠.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평생 모은 전부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 뭉치와 서류들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애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싸우러 왔습니다. 싸워요?
할머니 혼자서 저런 놈들을 상대로 뭘 어쩌시려고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을 구해내고 그놈들을 지옥으로 보낼 증거를 사러 온 겁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제 눈에 서린 도끼를 읽었는지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책상 서랍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더니 짧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걸어보죠. 계약금은 선불입니다. 먼저 현숙무역 대표라는 이명숙이라는 여자부터 샅샅이 털어보죠. 드디어 어둠 속에서 저와 함께 싸워줄 첫 번째 아군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강철민이라는 사람은 과연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몇 달을 헤매도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그는 단 며칠 만에 물어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일주일쯤 흘렀을까 늦은 밤 그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인 으슥한 공원 벤치에 앉자 그는 말없이 사진 몇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안사돈, 이명숙이 낯선 사내와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의 얼굴이 바로 CCTV에서 저를 조롱하던 그 깡패놈이었습니다. 이놈은 저를 조롱했던 바로 그놈입니다. 역시 아시는 얼굴이었군요. 오 사장 밑에서 움직이는 행동대장쯤 되는 놈입니다. 강철민 씨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명숙이가 세무조사 때문에 법인 계좌가 꽁꽁 묶여버리니까 오 사장 조직에 상납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사진에 찍힌 건 자기 비자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저놈한테 직접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다급해 보여요. 그럼 이건, 네. 저 여자랑 오 사장 조직이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첫 번째 물적 증거입니다. 이제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에요. 조직 범죄입니다.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의 돈으로 저 악마들이 서로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어머님. 이건 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일 뿐 박준호 씨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못 됩니다. 하지만 저 여자가 돈 때문에 다급해진 만큼 곧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꼬리는 그때 잡는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 거대한 어둠의 실체가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무너뜨릴 칼자루를 제가 쥐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강철민 씨의 사무실, 낡은 소파에 마주 앉아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냉정한 목소리로 상황을 분석했죠. 어머님, 이명숙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사기꾼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증거를 잡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 여자의 딸 이소정은 다릅니다. 소정이가 어떻단 말입니까? 그냥 허영심 많고 머리 나쁜 애송이일 뿐입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돈맛에 취해 있는 거죠. 이런 유형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어미고 뭐고 자기 살 길부터 찾기 마련입니다. 공포를 주면 가장 먼저 무너질 약한 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소정이를 이용하자는 겁니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심판대에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의 말에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뱀의 머리를 직접 칠 수 없다면 그 꼬리를 밟아 머리가 돌아보게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들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소정이 몰래 비상금 모아두는 곳이 있어. 저기 서재에 있는 셰익스피어 전집, 햄릿편 안쪽을 파냈지. 나중에 엄마 유럽 여행 보내주려고. 그때는 웃으며 넘겼던 아들의 말이 이제는 복수의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참이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제가 진작에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죠.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그 비상금을 미끼로 쓰기로 했습니다. 작전은 바로 다음날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강철민 씨가 대포폰을 이용해 며느리 소정이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마치 오 사장 조직의 내부자가 몰래 경고하는 것처럼 꾸민 문자였죠. 이소정 씨, 당신들 모녀가 친 사고 세무조사 때문에 오 사장님 심기가 아주 불편해. 조만간 꼬리 자르기 들어갈 것 같은데 알아서 살길 찾아봐. 남편 박준호가 숨겨둔 비자금이라도 찾아보는 게 어때? 서재에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는 강철민 씨의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저 허영심 가득한 아이가 이 미끼를 물까?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10분, 20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실패인가 싶던 바로 그 순간 강철민 씨의 다른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사는 오피스텔 주변에 잠복해 있던 그의 후배가 보낸 신호였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소정이가 방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답니다.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어요. 제 엄마한테는 연락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 그 돈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을 테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걸려들었습니다. 비자금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혀 어미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튀어나온 겁니다. 오 사장이 자기를 버릴 거라는 공포와 혼자 돈을 독차지하려는 탐욕이 뒤섞여 이성을 마비시킨 게 틀림없었습니다. 지금 갑니다. 어머님은 절대 얼굴 비치시면 안 됩니다. 강철민 씨가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덫에 걸린 쥐를 잡으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소정이가 몰던 하얀 외제차는 예상대로 경기도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상징했던 그곳이 이제는 추악한 탐욕의 격전지가 된 셈이죠. 우리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망원경으로 집안을 살폈습니다. 소정이는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재의 책들을 모조리 바닥에 내팽개치고 장식장을 부수고 심지어 마룻바닥까지 뜯어내고 있더군요. 바로 그때 작전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철민 씨가 다시 대포폰을 꺼내 들어 이번에는 안사돈 이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마치 경찰인 것처럼 말했죠. 이명숙 씨 되시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입니다. 실종된 박준호 씨 사건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검찰이요? 무슨 제보 말입니까? 안사돈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심하게 떨리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따님, 이소정 씨가 현재 경기도에 있는 박준호 씨 별장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첩보입니다. 오 사장 관련 자료들을 전부 불태우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예요. 저희가 곧 현장으로 수사관을 급파할 예정이니 참고인 조사를 위해 현장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증거 인멸이라는 말에 이명숙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천벌 받을 것이 거길 왜 가? 혼자 살겠다고 증거를 없애? 아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걔가 혼자 한 짓이라고요.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다급하게 소리치는 것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철민 씨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 마리의 쥐가 모두 덫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물어뜯기 위해서 말이죠. 예상대로 30분쯤 뒤 안사돈 이명숙의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전원주택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딸 소정이의 뺨을 보자마자 후려갈겼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저희가 있는 곳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강철민 씨가 미리 주택 외벽의 환풍구 근처에 설치해둔 고성능 지분 마이크를 통해 저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사 같은 것,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혼자 살겠다고 증거 인멸하고 있어? 곧 검찰이 들이닥칠 거라고.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 사장이 우리 버린대. 돈부터 찾아야 돼. 박준호가 여기다 비자금을 숨겨뒀단 말이야. 그것만 찾으면 우리끼리 뜰 수 있어. 그딴 허황된 소리를 믿어? 이 멍청한 것. 내가 사고만 안 쳤어도 되는 일이었어. 멍청하게 세무조사나 맡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 박준호 그 인간 거슬리니까 아예 섬으로 보내버리자고 계획짠 게 누군데. 그래, 내가 계획했다. 하지만 실행은 내가 했잖아. 내가 남편한테 약탄술 먹여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오 사장 사람들에게 넘긴 거 아니냐고. 이 모든 건 우리 모녀가 잘 살아보려고 한 짓인데 이제 와서 내가 날 배신해?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막기 위해 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저 악마들의 입으로 확인되는 피 맺힌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저 악마들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증거가 어떻게 쓰일지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안사돈과 며느리의 추악한 대화는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낸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후 약속된 검찰이 들이닥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의심과 공포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민 씨가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어머님. 이 녹음 파일 하나면 저것들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여자는 더 이상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경멸과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죠. 그들은 결국 각자의 차를 타고 마치 원수처럼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완벽한 공범이었던 저들의 관계가 오늘부로 완전히 파탄 난 겁니다. 차 안에 홀로 남은 저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울음은 나오지 않네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칼날 하나가 꽂힌 것 같았죠.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보다 저 추악한 진실을 제 귀로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용서는 없었습니다.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며칠 뒤 강철민 씨의 사무실에서 저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녹음 파일을 건네받았습니다. 이제 이걸 들고 검찰로 가시죠. 제가 아는 기자들에게도 흘려서 여론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대로 저들을 조용히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자비로운 처사입니다. 그럼 어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겪은 고통을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죠.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에 가장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떨리는 척 연기하며
며느리 소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나다. 할 말이 있으니 우리 딱 한 번만 만나자. 이제 와서 또 무슨 꿍꿍이에요? 할 말 없어요. 내 엄마 이명숙 씨가 나한테 몰래 연락을 해왔다. 너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만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 같더구나. 너한테 불리한 증거들을 나한테 넘기겠다고 하던데. 뭐라고요? 엄마가? 제 이간질에 전화기 너머의 소정이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음 주 내 동생 결혼식 날 모든 걸 터뜨리겠다고 하더구나. 그날 하객들 축의금으로 합의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자기만 쏙 빠져나가겠다고. 내가 평생 감옥에 썩는 대가로 말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며느리 동생의 화려한 결혼식장. 그곳이 바로 저 악마 모녀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서로를 물어뜯으며 파멸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무대가 될 겁니다. 며느리 동생의 결혼식 날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값비싼 한복 대신 시장에서 늘 입던 가장 깨끗하게 빨아 달인 제 옷을 입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식코라는 그야말로 돈으로 치장한 허영의 결정체였습니다. 안 사돈 이명숙은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한복을 차려입고 귀부인인 척 하객들을 맞으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막내딸이 시집을 간다니 제가 더 떨리네요. 호호. 그녀의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그 행복은 제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홀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고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이명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그녀가 제게로 쏜살같이 다가와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와. 당신 미쳤어? 당장 경비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내 발로 나가. 안사돈, 오늘 참 고우시네요. 저는 그녀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님, 결혼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드릴 선물도 하나 가져왔고요. 안 받으시면 아주 서운할 텐데. 제 알 수 없는 미소에 이명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자 하객으로 위장하고 있던 강철민 씨가 예식장의 음향 장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입장을 알리는 우아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스피커에서 지지직 하는 소음과 함께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하객들이 어리둥절하며 술렁이는 순간 예식홀 전체에 추악하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그 인간 거슬리니까 아예 섬으로 보내버리자고 계획짠 게 누군데. 그래, 내가 계획했다. 하지만 실행은 내가 했잖아. 내가 남편한테 약탄술 먹여서 오사장 사람들에게 넘긴 거 아니냐고. 예식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소리야? 사람을 섬으로 보내? 살인자들이잖아. 사람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신랑 측 가족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명숙과 소정이는 사색이 되어 스피커를 향해 당장 저거 끄란 말이야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죠. 녹음이 끝나자 예식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그토록 저를 외면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명숙 씨, 이소정 씨, 박준호 씨에 대한 살인교사, 납치 및 감금, 사기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하객들의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빛나고 싶었던 날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그들은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라며 마지막까지 서로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제보와 증거 덕분에 오사장 섬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섬은 강제로 폐쇄되었고 그곳에 잡혀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출되었죠. 그 속에는 제 아들 준호도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명숙과 이소정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뒤 저는 교도소로 며느리를 딱 한 번 찾아갔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된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군요. 어머니, 제가 다 지은 죄입니다. 제 업보예요. 평생을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저는 그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내 평생에 걸쳐 내 자신에게 빌어라.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살던 전원주택을 처분하고 시장 좌판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동네에 작은 무료급식소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회복 중인 아들이 제 옆에서 밥을 푸고 저는 반찬을 나눠주며 하루를 보냅니다. 엄마, 이제 무거운 건 내가 다 들게. 손목 아끼셔야죠. 다 컸네, 우리 아들. 어서 와서 밥 먹어. 제 손에서는 여전히 비린내가 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아들을 지켜내고 제 인생을 바로 세운 훈장 같은 것이니까요.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제 길고 아픈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더 이상 눈물 찢지 않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